자, 이제 11번 공공재부터 보겠습니다. 공공재는 1번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더 중요한 성질은 이제 비배제성입니다. 둘 중에서도. 비배제성은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성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비경합성으로 인해서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기출문제에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서 정답 지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정답 지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조금은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규모의 경제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우문현답입니다. 이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한 기업이 규모를 키워서 평균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이 기업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단가를 낮춰서 공급해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리겠죠.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독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고 해서, 자연이란 말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자연 독점. 독점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이제 일단 독점이 되면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비효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전 시장, 얘가 불안전 시장으로서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시장 실패와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얘기할 때 규모의 경제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하고 있죠.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하는 것은 소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자, 등대 생산 비용을 볼까요? 등대 생산비가 1억이에요. 10명이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10명. 그럼 1인당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1인당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소비하는 사람이 100명이면요. 1인당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소비하는 사람이 1,000명이면요.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경합성의 특성이에요. 비경합적이라는 얘기는 이미 10,000명이 보고 있어도 추가로 와봐야 내가 볼 수 있는 양은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등대 불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평균 비용이 떨어지죠. 이걸 이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비경합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기출 지문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3번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음에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맞나요? 현장 자원을 어디서 했죠? 현장 자원. 현장 자원은 40쪽 21번에서 했어요. 40쪽 21번에 3번 지문에 있습니다. 40쪽 21번 3번 지문에 있죠. 그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다음에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과소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다음에 12번은 이 소속을 묻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그 13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 시장 개입 방법에 대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자, 시장 개입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에 토지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을 들 수 있다.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맞죠? 토지 이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개입과는 구별이 된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직접적 개입, 이제 특히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적 개입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죠.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 토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토지 공급의 원활화 및 집가 안정에 주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맞고요. 다음에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공용개발 등이 있다. 맞죠? 다음에 5번에 간접적 개입은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토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토지 행정상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자, 뒷부분은 맞는데요. 앞부분이 틀렸죠. 수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부분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17쪽에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지금 15번과 16번이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겁니다. 토지은행 제도 또는 토지 비축 제도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L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죠. 토지은행 개정이라는 것을 두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 비축 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한 3가지 정도씩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장점은 미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에요. 미리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는 거예요. 미리 갖고 있으니까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계획적 이용. 계획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미리 갖고 있다는 것은 쌀 때 갖고 있는 거죠.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요.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 가능. 그리고 쌀 때 사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도 그 올라간 거는 누구 거예요? 정부 거죠.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죠. 단점은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이게 한두 필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량으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다한 매입 비용, 막대한 매입 비용이 있어요. 막대한 매입 비용. 막대한 매입 비용이요. 싸게는 사더라도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매입 비용을 묶어놔야 돼요. 이 나라 살림도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데다가 돈을 묶어 놓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죠. 땅은 주로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죠. 지금 여윳돈이 없는 상황에서 땅에다가 돈을 묻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매입을 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이제 불법 점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불법 점유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법 점유를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비공식 사실상 점유 그래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비공식 사실상 점유 맞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불법 점유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비공식 사실상 점유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지금 이게 토지 비축 제도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간접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는 거죠. 수요자로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공급자로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비축할 때는 여러분이 비축한다 그러면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비축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비축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비축하려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된다고. 큰일 났네. 아니 밖에서 멀쩡한 사람을 여기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정말.
비축하려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필지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요자가 큰 손이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큰 손이 등장하면은 이것도 수요자잖아요. 그럼 값이 들썩들썩 거리겠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요. 멀쩡하던 시장에 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L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개발용이 있고요. 수급조절용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얘는 수용이 가능해요. 이쪽은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이거는 공공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는 선매라든가 협의 매수가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선매, 협의 매수 이건 다 되고요. 선매는 다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허가하기 전에 보니까 이 땅이 나중에 시공설운동장을 지을 땅이에요. 시공설운동장을 지을 땅을 거래하겠다고 허가를 해달라 그래. 자, 근데 허가를 했을 경우에 얘가 거기에다가 뭔가 다른 걸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수용할 때 또 보상금도 많이 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한테 팔지 말고 시한테 팔아라 미리 하는 거죠. 이런 게 선매죠. 선매가 여기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민법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거래를 유동적 무효라 그러죠. 유동적 무효.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입니다.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5번.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가치 또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지어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법을 토지은행이 한다. 분양 또는 임대해버리면 비축이 아니죠. 비축은 그야말로 비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빈민들의 불법적, 비공식적, 사실상 보유 문제 이거 나오잖아요. 비공식적, 사실상 보유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불법 전용.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시행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가시면 16번 토지은행 제도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토지 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정책은 비중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토지 정책은 그렇게 비중이 큰 편은 아닌데 다만 뒤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가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만 올해는 약간 좀 자신을 못하겠어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10년에 한 7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인데 작년에 3문제나 출제됐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출제됐어요. 한꺼번에 3문제, 10분의 7의 확률인데 그 한 4배 정도 출제가 된 거죠. 3문제나 출제됐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와서. 다만 꾸준히 나오던 파트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받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자, 토지 정책이죠. 여러분들 아까 관악산 얘기가 나왔는데 관악산의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아십니까? 기운, 오행, 물의 기운, 불의 기운 있잖아요. 관악산이 불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불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경복궁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그걸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안산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저 앞에
남산이 암산인가요? 뭐 하여튼 저 멀리 있는 뭐 안산, 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앞에 관악산이 보이는데 그 관악산의 불 기운 때문에 경복궁에 화재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경복궁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 화재 기운을 죽이기 위해서 해태상이 있죠. 해태상을 세워놓은 이유가 그 불의 기운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해태는 상상의 동물이죠. 불을 먹고 사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복궁에 해태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에서는 이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요.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의 효과,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고요. 이거 외에는 사실 토지정책에서는 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개론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는 꽤 오래됐어요. 목적은 자주 나왔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자주 언급이 안 된 편이고요. 오히려 국계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용어들 있죠. 지구단위 계획 또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적성평가제도, 오히려 이런 용어들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 않죠. 안 되잖아요.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된다거나 오히려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공법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해마다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나마 이걸 조금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 뭐 이런 거 있죠.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것들은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볍게 좀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걸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조금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책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요 놈하고 요 놈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죠. 됐나요? 일단 지역지구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지역지구제는 뭐 때문에 시행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이용인데 어떻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이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문제점 하면 지역지구제 문제점. 어디는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어디는 개발이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요거는 사전적 독점의 문제와 관계가 돼요. 어떤 지역에 이미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한테 개발이 귀속되게 되겠죠. 그 개발 계획이 발표난 뒤에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미 땅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사후적 독점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적 독점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 사전적 독점 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얘기하는 게 TDR이죠.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경직성 문제라는 게 있죠. 경직성 문제라는 게 있어서 그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을 개론에서 뭐라 그러죠? 개론에서는 계획 단위 개발이라 합니다. 계획 단위 개발. 필지별 개발이 아니라 어떤 지구별 개발이란 얘기입니다. 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출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알아보셨나요?
예? 오늘 하셨나요? 맞아, 이번 주에? 아니요, 먼저부터 했어요.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도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금까지는 어떠한 거를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것도 뭔가 신축적으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뜻 정도는 알아두세요. 토지 공개념을 공개념. 공자가. 공과 사 할 때 그 공자죠. 아니 개인이 갖고 있으면 사유재산자가 허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유재산제에 의해서 개인이 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제한. 공적인 제한을 어느 정도는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공개념이고요. 개발이익 환수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죠.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가 자신의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해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로 환수되어야 정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뜻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복잡한 내용은 나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우리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좀 신경 써야죠. 약간은 지역지구제나 얘네들 중에 제일 자주 나온 게 얘예요. 토지 정책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토지 가격만 공시하는 게 아니고 주택 가격도 공시는 하죠. 그래서 토지 가격은 어떻게 공시하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누어서 공시하고요. 주택 가격 공시는요. 요거는 단독주택 가격 공시하고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하죠.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서 공시하고요. 일단 얘네들의 주체는 누구고요? 주체를 알아두시고요. 표준지는 국장. 표준화된 건 다 누구예요? 표준화된 건 다 국장이죠. 개별 뒤치다거리 하는 거는 시군거장이 하고요. 그 효력에 있어서는 효력을 좀 기억해야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 공시지가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도 써먹죠. 개별 공시지가. 이게 뭐예요? 지가죠, 지가. 땅 가격 계산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6월 마지막 시간에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는 무엇을 기준 평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토지는 물건별 평가에서 30강 11분 5초에부터 시작이 돼요. 30강 11분 5초부터 물건별 평가에 토지에 토지 건물 일괄할 때 살림 이거 했었죠. 토지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했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 모두예요. 공적기관이나 감평업자들이 지가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지금 이 개별 공시지가는 공적기관이 이 소속 공무원들 있죠.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별 감정평가업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의뢰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효력이 있어요?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 일반의 거래 지표. 그리고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나 일반의 거래 지표는 형식적 효력이에요. 근데 요거는 실질적 효력이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행정 소송이 되거나 또는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감정평가업자들이. 자,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세금.
세금 부과라든가 또는 부담금 부과라든가 이런 거 부과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또는 사용료라든가, 그죠? 이렇게. 자, 다음에 여기 표준 주택 가격은 오로지 한 군데만 사용돼요. 뭐에만?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은 제일 쉬워요. 오로지 공적기관이 뭐 할 때? 공적기관의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요. 다음에 요 놈하고 개별 주택하고 공동주택은 효력이 똑같아요. 두 놈은. 물론 얘네들하고 그냥 일맥상통한 거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처럼 공적기관의 과세 등, 여기 키워드라 그랬어요.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키워드를 빼고 문제 만들기 어려워요.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정보 제공을 여기서 합니다. 얘네들이 개별과 공동이. 지가 정보 제공은 어디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죠.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토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주택에서는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바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공시 기준일은 모두 언제예요? 모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리고 결정 공시일은 언제? 결정 공시일은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5월 31일 날 땅 갖고 계신 분들 5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통지를 해주죠.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이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효력이. 주체만 다르고요. 효력이 똑같아요. 얘네들은 4월 30일까지고요. 다음에 표준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리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려요. 따로 계산 안 해도.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이 돼버리고요. 따로 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주체한테. 주체한테 하는 게 이의신청이고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국장이 처분했으면 국장한테. 그 다음에 시군구장이 했으면 시군구장한테. 자, 됐죠? 자, 이게 지금 토지정책에서의 좀 개략적인 겁니다. 자, 1번부터 좀 볼까요? 121쪽에 1번입니다.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데, 지역지구제의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효율성 측면의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은 모두 저하된다. 틀렸죠?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하될 수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부적정 배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요거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데 오히려 부적정 배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실시는 토지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기대 수익을 높여주므로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옳은 말이죠. 다른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들어올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다른 공급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만든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다 옳은 편이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2번 문제에서 그 3번 지문 같은 표현입니다. 2번 문제에서 3번 지문 같은 표현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단기 장기 효과를 얘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단기 장기. 저 단기 장기 분석이
그 정책론에서 여기하고요, 임대료 보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 세 군데 나와요. 단기, 장기 분석이. 단기 분석은 주로 수요 변화로부터 출발하고요. 장기 분석은 공급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이런 분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금 지역지구제하고요. 임대료 보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자, 수요선 우측 이동이에요. 그럼 가격 올라가죠. 가격 올라가면은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얻습니다. 옛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가 뭘 얻는다고요? 초과 이윤을 얻는다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초과 이윤 돈 벌고 있는데 공급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증가시키죠. 이런 식의 분석이 된다고요. 그럼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지는데, 여기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느냐, 여기에서 사라지느냐, 여기에서 사라지느냐.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경우예요? 비용 일정 산업, 원래 높이와 같은 높이.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최초 균형 가격과 어떤 곳에서 같은 가격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요 초과이윤 사라지는 위치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 요걸 비용 증가 산업, 요거를 비용 일정 산업, 요걸 비용 감소 산업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다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인데 어디까지 증가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3번은 주택 건설업이 비용, 2번에 3번 지문이죠.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일 경우에는 주택 가치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비용 일정 산업이니까. 맞죠?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원래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비용 일정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지문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 3번 지문에서는, 3번 문제에서는 그 2번 지문이 뭔 뜻인가요? 부동산의 경제적 감가 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지역지구제 효과에서. 이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니까 지역지구제가. 그래서 경제적 감가 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요. 나머지는. 넘어가시면은 6번부터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는 그 6번은 이제 일단 풀어볼게요. 6번은 풀어보고요. 용도 지역 지구적 그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용도 지역이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맞죠?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지구제가 특정 지역에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의 경우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지가를 하락시키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도 맞죠? 5번이 틀렸죠. 너무 허탈하죠. 토지 이용에 나타나는 정해외부 효과가 아니라 부예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보시장에 개입합니다. 자, 이것도 이건데요. 사실 7번 같은 게 심심찮게 등장은 했었습니다. 지금 7번에 5번 지문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하는 거 나오죠. 요런 거라든가 또 4번 지문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라든가 3번 지문에 토지 적성 평가, 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봐두시고요. 근데 다만 2번은 좀 조심하십시오. 2번에 투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투기 지역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겁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이죠. 그리고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는 지역이요. 두 가지가 뭐예요?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지가가 급격히 상승. 됐나요?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8번하고 9번을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죠. 요거를 좀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소유권 중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의 토지 이용 변경권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게 이쪽이 개발 가능 지역이요. 이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개발권을 주는 거죠. 이쪽 사람들은 개발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개발권을 지금 당장 쓰라는 얘기도 아니죠. 장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권을 사고자 할 때 팔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이쪽에 있는 권리보다도 더 높이 지으려고 할 때는 이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개발권은 현재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이 주위 건물에 양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쪽이 너무 개발권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쪽이 이제 과밀 지역이 되고요. 이런 채광이나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사이익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공사이익 조화를 도모할 수는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제한이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보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이거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을 왜 설정해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안전보장상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는데 개인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지금 짝이 안 맞다고, 균형이 안 맞다고요. 사익을 침해하면서 공익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을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에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은 이 토지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해버리면 효율적 이용이 아니라 비효율적 이용이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 이용의 계획 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행 법 제도로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9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지금 10번, 11번, 12번, 13번 요 내용들은 개발이익 환수, 무슨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은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12번, 13번, 12번의 개발이익 환수 같은 거 요것만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면 12번하고 10번 요걸 좀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12번하고 10번, 10번, 12번 그 정도로 저는 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10년 동안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정도니까 128쪽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